이번 주 수확한 제철 경제 이슈 맛있게 요리해보는 시간. 제철 경제, 오늘도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자 거의 모든 종합일간지의 일면은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부동산 문제가 뭐 워낙에 국민적으로 늘 관심도 1위의 분야니까요. 이게 또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이게 지금 35일 만에 약 한 달 만에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뒤집힌 거라서 요게 좀 과정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좀 과정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급등하거나 할 때 정부가 사실은 시장 안정 조치 중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가 토지 거래 허가제라는 거거든요. 예. 원래 거래는 사적으로 자유롭게 하면 그거 그대로 다 완성이 되는 건데 토지나 부동산 등에 관해서 예외적으로 개인 간의 거래를 하더라도 추후에 관청에 허가를 득해야 법률적 효력이 완성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는요. 그럼 어떨 때 관청이 허가를 해주냐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갭 투자 안 된다. 예. 실거주 꼭 해야 된다. 잔금도 대출 안 된다. 예. 그러니까 현금도 충분하고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투기 아닌 사람 이런 사람들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겠다라고 해서 투기 수요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때만 이제 허가를 해주는 제도 이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인데 이게 사실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이제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집값 하향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5주 전에 서울시에서 갑자기 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는데 잠삼대청이라고 하는 소위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쪽에 한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갑자기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좀 자세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집값 급등이 있었고요.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했거든요. 예. 그러자마자 5주 만에 다시 토지거래 허가제를 재지정하게 됐다. 그래서 5주간의 시장만 혼란스러워졌고 사실은 변덕스러운 정책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피해를 입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그래서 됐습니다. 이제 이게 서울시에서 이제 지정을 해제를 한 거는 맞지만은 요거를 재지정하는 데에는 지금 확대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용산구까지 들어가고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별 시중에 떠도는 얘기로는 아니 뭐 누가 지금 급하게 강남에 집 팔아야 돼서 잠깐 풀었다가 지금 다시 재지정한 거야.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너무 뭐라고 정책이라는 게 한 번 하면은 뭔가 좀 지속되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집값 급등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상 이걸 처음에 해제를 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가 됐을 때부터 워낙에 사실은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노른자의 땅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집값 상승에 어쩌면 이제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걸 우려를 했는데 서울시나 오세훈 시장은 괜찮을 것 같다. 충분히 뭐 천천히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해서 조금 느슨하게 시장을 좀 보는 듯 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018년 이래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자, 2018년 초면은 그 국민의힘에서 그때 이제 야당이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아파트값 관리 못한다라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던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3월 둘째 주 제가 정확하게 보면은요, 둘째 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주 대비해서 송파구 같은 경우는 0.72%가 올랐고요. 강남과 서초도 각각 0.69, 0.62%가 상승하는 등 굉장히 많이 올랐고 특히 이제 84제곱미터 소위 말하면 이제 국평 있지 않습니까? 국평 아파트 기준으로는 지금 서초, 강남, 송파 할 것 없이 전부 다 20억을 넘으면서 세 군데가 사실은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양새를 보여줬고요. 심지어는 여기서 올라간 집값이 이제 전염이 되면서 마용성 등등등 해서 집값 상승에 약간 이제 퍼져가는 현상까지도 시장에서 관측이 됐고 그 약간 이제 외곽 지역에서 그동안 집값 하락 때문에 걱정했던 지역은 오히려 하락세가 멈추는 등 강남에서 일어난 이 집값 상승의 불씨가 퍼져가는 모양새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뜨거워한 거죠. 그래서 국토부가 나서서 이제 서울시를 좀 압박한 모양새를 가지고 보이면서
재지정을 했는데 아까 앵커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면 5주 전에 원래 있던 토지거래 허가제 거기까지로 다시 원복이 된 건가 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예. 그 당시에 지정되지 않았던 용산구까지 포함이 됐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강남도 예를 들면 동별로 지정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포함되지 않았던 전 지역, 서초, 강남, 송파 전 지역에 이번에 다시 확대가 됐고 면적도 뭐 쉽게 말하면 한 평만 넘는 아파트면은 사실상 다 지정이 됐고 예. 나홀로 아파트까지도 다 포함되는 등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전보다 더 강하고 더 넓게 재지정이 됐습니다. 이유는 사실은 자극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잔불이 퍼져 있다. 예. 그러니까 잔불까지 끌려면 원복이 아니라 더 넓게 강하게 재지정을 해야만 잔불을 잡을 수 있다. 당국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그때도 이거 해제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 해제할 때도 야 이것 때문에 집값 상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계속 굉장한 나왔었어요. 우려가 있었죠. 그때도 우려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왜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거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사람도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게 우리나라 집값이라는 게 결국은 그렇게 가잖아요. 강남부터 오르면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전염되는 전염되는 효과죠. 방식이 이제 마용성 오르고 그러면 강북 오르고 그러면 수도권 오르고 그러면서 뭐 지방까지 영향을 받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상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에는 예.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 대권 프로젝트용 인기 영합 정책이 아니겠는가라고 사실 그 의도를 추정하곤 합니다. 예.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이 강남 쪽 3구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내 사적 재산이 많이 지금 침해가 되고 있어. 거래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어 라고 해서 이걸 좀 풀어줘야 돼 라고 하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의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그 지역에 사실은 이 지지세를 좀 더 강화해서 대선이나 정치적 행보에 이익을 받으려고 했던 행보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단순히 부동산 시장만 본다면 합리적으로 그 토지거래 허가의 해제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거래량은 그러면 그 35일간에 좀 변화가 있었나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데요. 전년 동기 거래량은 2,714건인데요. 예. 불과 5주 만에 91%가 늘었습니다. 사실상 2배죠. 두 배, 그래서 더블. 예. 5,171건으로 집계되면서 소위 말하는 불장의 초입 아니냐라고 해서 뜨겁게 사실은 좀 달아올랐었고요. 예. 특히 이 갭 투자가 사실은 투기의 핵심이거든요. 적은 돈으로 전세를 끼고 산다든지 하는 건데요. 갭 투자도 전년 대비해서 약 2배 정도 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상 투기 수요를 자극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정말로 좀 미스테리한 게 이제 대선을 의식해서 예를 들면은 뭐 요즘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게 규제 철폐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캠페인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일종의 해결사. 나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재명은 합니다에 뭐 오세훈 버전, 오세훈은 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어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한국은행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 맞습니다. 금리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사실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 해제 및 재지정 이 해프닝 5주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참 다양한 비판이 사실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앵커님 말씀하신 비판까지 합쳐서 제가 한 4-5가지로 정리를 해본다면 첫째는 지금 사실은 가계부채가 OECD 선진국 대비해서 우리가 2위입니다. GDP 대비해서요. 예. GDP 중에서 부채가 높은 가계부채가 높은 나라 2위니까 사실상 세계에서 가계부채가 제일 높은 나라죠. 우리가 가계부채가 왜 이렇게 높나 했더니 결국에는 영끌, 주담대 등등등 해서 결국 집에 들어가는 부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소득이 늘어도 사실은 이자랑 원금 얻는데 다 쓰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늘질 않아요. 경제의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소득이 늘고 우리가 경제가 좋아져도 실제로 삶이 윤택해지지 않고 산업의 재생산으로 돈이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집값 하향 안정화는 필요하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가치인데 오히려 집값 하향 안정화에 방해가 되는 정책을 섣불리 추진했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도대체 공공성이 있는 정책이었냐 해제가 말이죠. 예. 그런 비판 하나를 받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방 쪽에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예. 미분양이 지금 8만 호에 육박하고 있고 특히 이 준공후 미분양이라는 악성 미분양이 한 2만 호가 넘으면서 예. 지방 쪽 굉장히 지금 부동산이 사실은 큰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다양한 전략을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정책도 몇 개 나온 게 있고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방에 있는 부동산 수요가 지방에 있는 물건을 사실 사면서 해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서울 더군다나 강남 가장 노른자의 땅에 갭 투자의 문을 열었다는 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부산의 해운대에 10억짜리 집을 살려고 했던 실수요자, 뭐 광주에 10억짜리 집을 살려고 했던 실수요자가 10억을 가지고 서울 강남에 연구를 통해서 이제 갭 투자해서 20억, 30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 지방 수요가 결국 서울로 쏠리게 되면서 지방 부동산을 살리겠다는 국토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정책을 서울시가 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지금 평가하면서 사실 정부 내의 정책의 정합성이 어긋났다. 이런 평가를 또 받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무조건 금리 내린다. 그러니까 경기 살리기 위해서 저금리에 발맞춰서 정부도 추경을 해라 등등등 경기 살리기 위한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예. 한국은행이 금리를 풀 때 가장 걱정하는 건 그렇게 해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결국 흘러가서 시중에는 돈이 돌지 않고 집값만 올라가는 부작용을 늘 걱정했거든요. 예. 거기를 막아달라는 게 정부에 대한 강력한 사실 요구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서울시가 뜬금없이 부동산 투기가 가능하도록 이 빗장을 열면서 자칫하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어쩌면 주춤거릴 수 있게 만드는 부작용을 걱정하게 만드는 효과를 내므로써 잘못하면 나라 경제 전체에 경기 살리는 데도 방해가 되는 예. 큰 지금 어떤 부작용을 야기했다라고 해서 요 세 가지 내용을 묶어서 본다면 도대체 이번 해프닝은 국가적으로 보나 부동산으로 보나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결정적으로 사실은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시장이라는 게 특히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호흡이 길거든요. 예. 한 번 사면 10년, 20년짜리 건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장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정책의 신뢰성이 제일 중요한데 5주 만에 정책이 급변침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이거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사실은 날벼락 같은 일이죠. 정부가 이래서야 정부 정책을 믿고 앞으로 시장이 움직이겠느냐라고 하는 그야말로 정책의 신뢰성이 땅으로 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어제 그러니까 3월 19일에 나왔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재지정하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3월 17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네. TV조선에 출연해서는 이 재지정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에 네. 토기 죄송합니다. 이 허가구역을 이제 지정을 해제한 것을 철회할 의사는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맞습니다. 이틀 전에. 그러면 이틀 만에 어떻게 이게 사람이 또 바뀔 수가 있는 건지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 5주간 오히려 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어요. 모니터링을 더 세게 해야 됩니다. 당장이라도 철회해야 되는 걸 진지하게 검토해달라는 얘기가 계속 들어갔는데 사실은 지난 앵커님 말씀하신 그 이틀 전 인터뷰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터뷰에서 오세훈 시장이 모니터링하고 있다. 일부 몇몇 사례에 불과하다.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튀었던 사례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계속적인 이런 시장의 모니터링 의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 재지정도 서울시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특히 최소한 오세훈 시장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부작용을 엄청나게 우려한 국토부 쪽에서 서울시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예. 이렇게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그런 시각이 예. 있다. 예. 이 정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너무 좀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누군가의 어떤 단독적인 결정으로 뭔가 국가 정책이 단 요것만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는 좀 우리가 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성장률, 네. 경제 성장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OECD, 그러니까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췄다. 그렇습니다. 이 1.5% 어디서 많이 듣던 수치인데요? 네,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라든지 예. 주요 기관들이 1.5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경제 수치에 예민하신 분들은 그래 OECD도 1.5를 냈나 보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법도 한데 그게 그 아니고요. 전에는 그러면 2.3 정도였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 OECD가 이 직전에 불과 3개월 전입니다. 3개월 예. 직전에 올해 전망치를 2.1로 냈었습니다. 2.1이요. 예. 그럼 OECD는 도대체 한국 경제에 얼마나 큰 위기를 직감했기 때문에 했기에 0.6이나 한 번에 내렸냐라는 거죠. OECD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내는 편에 들어가거든요. 예. 저도 OECD 수치를 쭉 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 번에 0.6을 우리나라의 경우에 내린 거는 흔치 않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어요.
예.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사실은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급전직하, 수직 낙하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예의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OECD가 이렇게 급전직한 이유로 내린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외적인 이유고요. 하나는 이제 국내적인 이유인데 대외적으로 보면은 역시 미국발 관세 전쟁이 한국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게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예. 미국발 관세 전쟁에 피해를 입을 것 같은 나라 3개를 거의 유사하게 내렸거든요. 캐나다 0.7 내렸고요. 예. 멕시코는 심지어 역성장으로 전망했어요. 플러스 성장하던 나라를 역으로 성장할 것 같다고 마이너스 전망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한 3, 4번째 수준으로 미국발 관세 전쟁이 피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 0.6을 낮췄고 대외 변수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우리가 사실은 지금 계엄 이후에 컨트롤 타워 부재라든지 내수 부진 등등등 해서 사실 경제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이 부분이 또 우리 특유 사유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 OECD뿐만 아니라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도 곧이어서 우리나라 성장률을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이것도 지금 연일 계속 하향 전망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피치는 1.3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수치를 냈습니다. 1.3이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거의 무슨 뭐 외환위기, 금융위기 거의 그런 정도 근접한 수치 아닌가요? 맞습니다. 피치도 심지어 3달 전 12월에는요. 우리나라 전망치를 2%로 예상했어요. 그런데 그럼 0.7%포인트가 한 번에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2월 달에 1.7로 낮췄고요. 한 달 만에 다시 1.3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더 낮으면 거의 1점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 피치야말로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데거든요. 특히 이제 피치는 우리나라의 탄핵 이후에 생기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의 국내적인 불확실성을 생각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제가 볼 땐 이 두 기관의 이 전망치를 낮춘 것, 이 숫자 자체도 조금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예. 이렇게 좀 이 수치를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다소간의 보수적인 기관들이 그동안은 원래의 최종적인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평균적으로 내고 있는 성장률보다는 0.2 정도를 위로 내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보수적이니까요. 그렇게 쉽게 변동하지 않는 기관들이거든요. 좀 발이 무겁다고 할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기관들이 2%를 전망할 때 민간이라고 할까요? 글로벌 IB라고 할까요? 투자 회사들은 이 기관들보다 사실은 0.5 정도 낮게 전망을 해왔습니다. 예. 평상시에는요. 그렇게 민간에서 낮게 전망할 때 업계에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난 12월부터 민간이 낸 수치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보수적인 기관들이 예. 전망치를 3개월의 시차를 두고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어떤 경향이냐면요. 예전에는 민간이 왜 이런 보수적인 기관들보다 더 낮게 전망했냐면 예. 그냥 그 값을 걔네들은 그렇게 낮게 넣은 거예요. 그 해당 부분에 들어가는 섹터에 대해서 예. 낮게 넣은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게 제가 볼 때 중요한 경향성인데 단순히 민간이라서 낮게 넣은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민간이 오히려 발빠르게 반영한 거고 시차를 두고 보수적인 기관들이 늦게 반영해 온 겁니다. 예. 즉 최근에 이 경제 성장률 전망에 숫자를 잘 읽는 방법은 민간이 내고 있는 숫자를 사실 선행 지표로 보고 또는 현실성을 가장 잘 시의적절하게 반영한 지표로 보고 있다. 예. 그래서 후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그거를 시차를 두고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 현재 기준으로 피치나 OECD가 이렇게 말했다면 그럼 현재 기준으로 민간의 전망이 두세 달 지나고 나면 이런 보수적인 기관의 전망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지금 기준으로 가장 낮은 전망이 어딜까를 이제 제가 보는 거죠. 그럴 때 현재 가장 낮은 전망이 1.0까지 나와 있습니다. 1.0이요? 그렇습니다. 영국의 이제 캐피탈 이코노믹에서 1.0을 냈고요. 상당히 그래도 중립적으로 낸다고 하고 있는 JP 모건도 1.2를 냈고요. 예. 1.3을 전망하는 회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뭐냐? 한국은행도 1.5. 지금 얘기한 것처럼 OECD도 1.5인데 지금 민간에서 1.0대 1.2대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요. 지금 당장 우리가 경제 관련해서 급반등하지 않으면 두세 달 있다가 이 기관들도 이제는 1.0 수치에 근접한 수치를 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온 이 숫자도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진짜 경제 위기 수준인 건데. 그렇습니다. 특히 이 재작년에 우리가 성장률을 1.4를 했거든요. 1.4였죠. 작년에 겨우 2.0 턱걸이 했는데 물가를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러면 올해 사실은 이제 명목상으로 1점대를 또 보인다라는 거는요. 3년 연속 1점대거든요. 대한민국 유사일에 이런 적은 없고요. 이 정도로 침체가 3년으로 깊어진다라고 하면은 장기 침체 초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굉장한 위기 시그널이 현재 나온 거죠. 예, 일본의 어떤 잃어버린 30년 맞습니다. 뭐 얘기 나왔던 부동산 버블 꺼지고 그러면서 뭐 1점대 0점대 성장률이 있었던 그때와 비슷하게 지금 한국이 가고 있다. 네, 맞습니다. 한편으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건 2025년의 현재 전망치인데요. 이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2024년이 아닙니다. 지금 2025년에 1분기가 끝났습니다. 사실상이요. 예. 즉 지금 나온 수치도 반등시키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지금도 시간이 1분기가 갔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경제 관련해서 아직 컨트롤 타워도 안 나오고 있고요. 지금 탄핵 인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불확실성 속에서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요. 특히 미국과의 협상이라든지 이런 건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추경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제 답보 상태예요. 즉 1분기 동안 시간을 허비했는데 당장이라도 경제를 반등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스스로 마련해야 되는데 예. 여전히 시간이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수치가 주는 거는요. 남은 시간이 더 없다는 경고까지도 묻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오늘 이제 정치권에서 그나마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거는 여야가 국민연금 네. 개혁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했다. 네, 이제 간만에 그래도 뭔가 합의되는 모습은 좀 보긴 봐서 좀 단비 같은 느낌도 예.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네. 추경도 조만간 합의할 가능성 좀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실사구시로 해서 지금 당장 급한 경제적인 얘기들은 여야가 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시간이 없거든요. 할 수 예. 있는 것까지는 적어도 합의에 이번에 사실 국민연금도 양측의 의견이 다른 건 맞습니다만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집합까지는 합의하고 가자라는 거거든요. 추경이든 경제든 사실은 지금 그런 식으로 의견이 다른 건 할 수 없습니다만 합의 가능한 가장 작은 부분에서부터라도 예. 먼저 좀 일이 좀 진행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야도 중요하고 정부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러면 어떻게 추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제철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신호 평론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